나는 10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고 싶었다. 74세 박말수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조용히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 마트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척추 손상을 입었다. 그 이후로 두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처음 6개월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희망적이었다. 꾸준히 치료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사는 결국 나중에 알려주었다. 영구 손상. 그 말이 말순의 인생을 끝내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늘 같았다. 아파트 정원의 벤치, 그 위에 앉아 있는 노인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말순은 그 풍경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보고 있지 않았다. 눈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기 몸이 아니었다. 아들 태진의 얼굴이었다. 태진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혼자 돌봐야 했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말순이 거절했다. 돈 낭비하지 마. 나 혼자 괜찮아. 사실 말순이 거절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남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게 싫었고, 무엇보다 아들 태진이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길 원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다. 아들이 자신을 돌보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밤에 태진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얼마나 피곤한지 밥을 먹다가 조는 날도 있었다. 말수는 그런 태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42살의 아들이 10년 동안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3년 전에 떠났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여자의 목소리를 태진은 들었을 것이고 그 말에 태진은 뭐라고 답했을까? 말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상상이 되었다. 태진이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 태진이 밤새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자신을 돌봤을까? 직장도 변했다. 처음에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돌봄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더 유연한 일자리로 옮겨야 했다. 급여는 줄었고 출장도 갈 수 없었고 승진의 기회도 사라졌다. 말수는 알았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말수는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짐이구나. 아들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은 말순의 하루를 시작하고 낮 동안 계속되고 밤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계속 미안함, 죄책감, 자책, 혼자만의 지옥. 가끔 말수는 이렇게 생각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태진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들도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말수는 죽을 용기도 없었다. 죽으려면 움직여야 하는데 자신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말수는 그저 창가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또 자책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끝날 줄 모르면서 그런데 말순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들 태진은 알지 못했다. 태진은 어머니가 자신을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지는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녁이었다. 말순이 밥을 먹고 있을 때 태진이 집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으로. 하지만 눈빛이 다웠다. 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저 잠시 출장을 다녀와야 돼요. 말순은 아들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운 것을 눈치챘다. 말하지 못한 고민이 그의 눈가에 가득 서려 있었다. 42년을 함께 살면서 말순은 아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알았다. 태진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뭔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얼굴로 알 수 있었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도 그런 표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표정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슬픔이 섞여 있었다. 결단력도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수하고 결정하는 그런 표정. 그래, 다녀와라. 엄마는 괜찮다. 말순은 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태진이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자신 때문일까? 출장이 3일간인데요.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응. 3일 정도는 혼자 있어도 괜찮지. 너 일이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고 와. 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어머니를 향해 있었다. 마치 무엇을 더 말해줄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던 태진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혹시 내가 없어도 정말 괜찮으세요? 말순은 아들의 이 질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괜찮아해 달라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달라는 간절한 질문이었다. 말순은 이 말을 하면서 알았다. 이제 뭔가가 바뀔 거라는 것을. 아들이 돌아와도 뭔가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태진이 떠나자 집안은 한순간에 막막한 정적만 남았다. 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방은 무한히 넓어 보였다. 아들의 발자국이 들리지 않으니까. 밤이 되었을 때 아들의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새벽에 아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순은 창가에 앉아서 다시 바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밖이 아니라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주름 많은 얼굴, 움직이지 않는 다리, 아들을 붙잡아두는 짐. 그때 말순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태진이라고 떠올랐다. 말순은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렸을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은 거짓이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말순은 아들의 목소리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밝음 뒤에는 긴장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뭔가를 기다리는 절절함이 있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텔이 좋아서요. 호텔. 그 말이 이상했다. 보통 출장은 다른 도시의 직장 사무실이나 고객 회사를 가는 것이다. 왜 호텔에서 전화를 하는 걸까? 그래, 다행이다. 일은 잘 가고 있어?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다는 표현도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는, 계획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였다. 그럼 내일 모레 돌아오겠네? 예.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답답한 침묵.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다. 10년 동안 매일 만났는데도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어색한 침묵은 없었다. 엄마, 혹시 뭔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다 괜찮다. 너만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아들이 자신의 옆에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말수는 자지 못했다. 10년 동안 밤마다 태진의 발자국을 들으며 자던 몸이 이제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말수는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다. 태진이에게. 글쓰기는 어려웠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안함을 남겨두었는가. 고맙다는 말. 아들의 10년이 고마움으로 보상될 수 있을까? 결국 말수는 펜을 놨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아들이 돌아오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해야겠다는 결정.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떠나야겠다는 결정. 새벽 3시. 말수는 또 다른 결정을 했다. 이제부터 자신은 죄책감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정. 대신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다는 결정. 침대 밑에는 아래층 이웃이 준 요양원 팜플렛이 있었다. 작년에 받은 것인데 말수는 그동안 꺼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들을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말수는 알았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첫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아들의 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 태진이 병원에서 나온 지 정확히 2주일 23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시작했다. 태진이 호텔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출장은 거짓이었다. 그는 다른 도시로 간 게 아니라 같은 도시의 조용한 호텔로 들어갔을 뿐이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호텔 방의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저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젊은 연인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태진은 침대에 앉았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병원의 편지였다. 태진님께 검사 결과 확인 바랍니다. 3개월 안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폐암, 사기. 태진은 지난 2주일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봤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어머니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의사가 다시 말했다. 보통 사기 환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태진이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태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휠체어에 갇혀 있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태진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2주일 동안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치료를 받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부작용도 심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은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태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태진은 결정했다.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그곳에서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하도록 만들기로. 태진의 계획은 이것이었다. 먼저 자신이 집을 비운다. 3일간.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는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혼자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태진은 알고 싶지 않았다. 그저 2, 3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호텔의 밤은 길었다. 태진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의 방을 보는 CCTV 영상을 봤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태진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새벽 4시, 태진은 다시 병원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읽었다. 몇 번이나. 3개월 안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정확히 12주. 정확히 84일. 정확히 2016시간. 그 시간 동안 태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할까? 태진은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2, 3일. 2, 3일이 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어머니가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일까? 말수는 2번째 밤을 혼자 지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아들이 남겨둔 식사를 자신이 준비했고, 약도 혼자 챙겼고, 밤에는 침대 위에서 벽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처음이었다. 아들의 도움 없이 하루를 마친 것. 그것이 말순에게는 너무나 큰 성취였고, 동시에 너무나 큰 절망이었다. 밥을 데우는 것도 어려웠다. 휠체어에 앉아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수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다. 아들이 항상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흘린 음식도 있었고 화상을 입을 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버텼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은 항상 약을 물과 함께 건넸다. 하지만 10년 동안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 말수는 자신이 약병을 열었다. 진전된 손으로 약을 한 알씩 집었다. 입에 넣었다. 삼켰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말수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자신이 요양원에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떠나도 아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 8시, 말수는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를 돌아다녀 봤다. 처음으로 10년 동안 침대와 창가만 보던 세상이 얼마나 큰지 이제 말수는 알았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냉장고, 욕실의 거울, 모든 것이 새로웠다. 마치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누가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누가 이렇게 창백해져 버렸을까? 이것이 아들이 10년 동안 본 자신의 모습이었을까? 밤 11시, 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주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단순한 문자였다. 하지만 말수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혹시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은 자신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수는 그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 태진의 발자국을 듣지 않고도, 태진의 숨소리를 듣지 않고도 3일이 지났을 때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태진이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였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처음처럼.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태진이 들어섰을 때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태진이 엄마가 할 말이 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나올 듯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줄래?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엄마, 제가 태진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순이 손을 들었다. 먼저 들어. 엄마가 3일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는 너를 짐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로. 태진이 어머니에게 안겼다. 10년 동안 처음으로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마치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 뭘? 폐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 말순의 손이 멈췄다. 태진은 계속 말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더 상처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태진아, 너 하지만 엄마가 먼저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치료를 받겠다는 결정이요. 최대한 오래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가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수는 아들을 꼭 안았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지 3주일째. 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밤을 잡았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다. 말순이 보낸 그곳은 작은 정원이 있고 같은 나이의 할머니들이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 며칠간 말수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낯선 냄새. 하지만 조금씩 변해갔다. 요양보호사는 친절했고 할머니들은 재미있었고 밥도 맛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았다. 태진은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다. 머리가 빠졌고 체중이 줄었고 메스꺼움과 피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태진은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왜냐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일요일, 태진이 요양원에 갔을 때 말수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진이,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10년 동안 보지 못한 미소. 태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어때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진짜 좋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엄마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해.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먼저 결정해줘서. 아니다. 엄마가 고맙지.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들은 계속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손을 잡고 햇빛을 받으며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일 수도 있다.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곳에서 다시 만나는 것. 지금 나는 폐암 사기의 환자다. 의사는 여전히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오래 살고 싶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어머니의 병을 먼저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3일을 주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는 것을 좋아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정원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본다. 매주 일요일 햇빛 아래에서